이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북한인 관광객도 이용 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코메르산트 기자에 따르면은 그 방문한 날 오전까지 해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텅텅 비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호텔의 당구장에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녀가 하루 종일 당구를 치고 있었다. 휴양객을 연기하는 역할자라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산 리조트에 러시아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북한이 러시아 기자 방문 당시 리조트 내 관광객 모습을 일부 연출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정은이 12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환담을 나눴죠. 그리고 원산에 있는 자기 요트에도 불러가지고 대접을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당신이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라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 개장에 방문한 첫 외국 손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웃으면서 내가 첫 손님이 아니라 첫 외국인 손님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다, 이렇게 답했다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개발한 김정은의 치적, 그리고 김정은의 관광진흥 구상이 담긴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도시고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로 라브로프 장관을 불러가지고 환대까지 한 것이고요. 김정은이 그 요트에 외부 손님을 들인 것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만 이후 라브로프 장관이 최초라고 합니다. 두 번째죠, 이번이.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개방할 테니 러시아 관광객을 많이 다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된 외교, 경제,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전략적 연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당장은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원산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화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원산의 관광지구로 개발한 김정은의 치적을 또 외부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요. 외화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촘촘한 대북 경제망에 처져 있으면서 외화를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광 수입이라는 것은 이런 경제를 우회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짭짤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연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일 러시아 매체 크메르센트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해서 기자가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체험계를 보도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북한인 관광객도 이용 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코메르산트 기자에 따르면은 그 방문한 날 오전까지 해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텅텅 비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 장관이 도착한 뒤에야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북한 주민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텔의 당구장에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녀가 하루 종일 당구를 치고 있었다. 이상하죠?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러시아 기자들이 숙소로 돌아간 뒤에 이 하루 종일 당구를 치던 남녀가 자리를 떴다. 코메르산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양객을 연기하는 역할자라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자전거를 타거나 벤치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조선노동당 배지를 여기에 짜고 있었거나 러시아를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메르산트 기자에 따르면은 리조트 현장에 마주친 장면들이 우연인지 혹은 북한 당국의 의도한 연출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는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리조트 개방과 서비스 강화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 제재로 외화 확보가 어렵죠,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외화가 고갈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는 유엔 대북 제재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외화를 쓸 경우에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그 러시아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 상품은 1,400달러에서 1,800달러 정도로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북한 관광 상품이 팔리고 있고, 큰 인기는 아니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둘씩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 관계가 군사 정치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국민이 교류를 하고 관광을 할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북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찰나에 라브로프 장관이 원산 리조트를 방문해서 원산을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에게 알리는 또 홍보 효과를 또 해준 거고요. 북한은 기존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좀 미묘하게 냉각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인 대신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벨라루스든지 어떤 옛 소련권의 다른 나라로부터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 항공, 그 다음에 페리선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차츰차츰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태어난 고향인 원산을 특별하게 애정하면서 그러면 원산 프로젝트를 어떤 치적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원산 리조트 프로젝트를 대외 개방의 쇼케이스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중에 하나라고 더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산 리조트에 러시아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이나 동남아 더 나아가서는 일본, 유럽까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면서 원산 리조트가 대대적으로 흥행할 경우에는 김정은은 이를 대외 개방의 쇼케이스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 드라마가 가족과 청년 생활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유와 그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인데요. 지난 4월 16일에 처음 전파를 되고 6월 24일 22부로 종영을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새로 드라마를 제작한 것은 2023년 1월 한 검찰인 일꾼의 수기 이후에 2년 만이는데요. 백학벌의 새봄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북한 내부 매체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 보면은 드라마 속 정서와 화법이 기존 작품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와 딸에게 밥을 차려주거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북한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이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남성이 가사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 TV에서 이렇게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북한 사회에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청춘 로맨스도 여기 그 드라마에서 짭짤하게 묘사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4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여자 주인공을 찾아와서 둘이 헤어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아침 드라마의 어떤 상투적인 클리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어느 정도 참조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주민 계몽, 체제 선전 목적이 강한데요. 이번 드라마처럼 개인의 그 예민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북한의 TV 시청자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2020년에 한국 영상물, 그러니까 K-드라마라든지 K-팝 이런 것들을 보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K-드라마뿐만 아니라 외국 영상물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기존의 그 딱딱하고 고루한 북한 드라마에 마음이 성이 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배려를 해서 백합벌의 새봄이 신선한 화법과 그다음에 소재를 채택해서 방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의 숨통을 틔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형식에서는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내용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을 홍보하면서 국가의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핵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자체 조사나 대응 계획에 관해 발표된 게 있나요? 6월 10일 데일리 NK라고 북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그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은 2024년부터 북한이 그 황해도 평산에 우라늄 정령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라늄 정령 공장이 있는데 근처에 예상공을 통해서 침전지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은 옐로우 케이크라고 부르는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우라늄 정광은 우라늄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평산의 우라늄 광산에서 원광을 캐가지고 정년 시설에서 처리가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는 농축시설로 옮기고 남은 폐기물 찌꺼기를 정령공장 남쪽에 있는 호수에다가 직접 버렸는데 이게 이제 천연 우라늄의 한 10% 정도가 폐기물로 버려진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데일리 NK에 따르면은 위성 이미지로 보니까 북한이 침전지를 그냥 방치해서 물이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그냥 그대로 예성강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예성강은 결국 흘러서 서해로 나갑니다. 서해로 나가기 때문에 침전지 방된 폐수가 예성강과 만나고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우리 한국의 강화만을 거쳐서 서해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한국의 하천과 해양이 오염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 시스템에 따르면은 6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서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 항목이 있는데 감시 항목 7개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있지만은 감시 항목에는 우라늄이 포함되지 않아서 또 우려하는 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그 예성강 하구에서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 등 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분석했는데 우라늄 농도는 아주 평소와 그렇게 유사하거나 아니면은 특이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직 걱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태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한국과 가까운 한국에 바로 머리를 쥐고 있는 황해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나온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환경 시민단체든지 입을 다물고 있는 데에서 원칙이 없고 북한을 의식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이 남북관계와 안보 논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문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 거기에 북한이 포함되느냐 했더니 그냥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드렸다라고 답을 했죠.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되게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노총은 친북 성향이 강한 민족해방 계열 자주파가 주된 세력인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훈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는데 그때 주문을 한다고 방북을 신청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오랫동안 한국 안보 정책과 군사 교류의 상징이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을 경우 경계심이 해이해지고 안보 불감증이 커진다 이렇게 우려하고요.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정권에 따라 주적관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국방백서의 주적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보 정부가 들어서냐 보수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혼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남북 간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집정 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대남 장구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물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겠지만 주적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호응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정세가 불안정화했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채널인 더중앙 플러스에서 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연재물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 한 잔 정도 내셔서 한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인가, 핵무장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